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바탕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하고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그림을 아이패드로 그리며 사연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친구를 노숙자가 된 모습으로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꿈을 꾸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친구였죠. 그런 그가 어쩌다 거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양동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결혼했고 아이 둘 키우면서 아직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죠. 회사도 힘들고 밖에 나가면 더 힘들고요. 주변을 들러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회사 나온 사람들, 다들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요즘 자영업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가게 접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회사에 남아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이자 제 친구 정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퇴근길이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고 서울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겨울이 막 시작되던 때라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목도리를 여며도 바람이 목 안으로 파고들더군요. 아,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 나오는데 서울역 출구 근처에서 시선이 한번 멈췄습니다.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있는 남자가 한 명 보였어요. 허리를 잔뜩 웅크린 채 컵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게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서울역이니까요. 이런 모습이 낯설지는 않죠.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딱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경고 같은 게 울렸어요. 저 사람 옆모습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각도, 턱선, 손으로 컵을 잡는 모습까지 설마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들었고 그 순간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수였습니다. 제 친구 정수.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대학을 졸업했고 비슷한 수준의 회사에 들어가 늘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왔던 친구였습니다. 야, 정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을 걸자 정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수야, 나야, 상호. 나 기억 안 나? 정수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멍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흐릿했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야, 야, 잠깐만 봐봐. 나 진짜 상호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때 정수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계절을 버티기에는 너무 얇고 낡아 보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핑 돌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속으로 계속 부정했습니다. 내가 아는 정수는 이런 모습일 리가 없다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이런 거라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정수야, 내가 커피라도 하나 사올게. 잠깐만 있어.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말을 던지고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담요 하나, 따뜻한 캔커피, 빵 몇 개, 컵라면, 초콜릿까지 보이는 대로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계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없었습니다. 종이박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던 흔적만 남기고 정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수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근처에 있을까 싶어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피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사실 정수 이야기는 동창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도 근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좀 안 됐다더라. 이혼했다는 말이 있던데 아예 잠수 탔대. 말만 무성했죠. 그래도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된 모습으로 친구를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 정수의 얼굴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 이야기이고 어쩌면 곧 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정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50대 중반의 회사원. 대기업은 아니지만 날은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녔고 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장직도 아닌 딱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아내는 전업주부였고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고 명절이면 고향 내려가 부모님 뵙는 말 그대로 평범한 가장이었죠. 저랑 정수는 비슷했습니다. 사는 동네도 비슷했고 회사 규모도 비슷했고 아이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큰 욕심 말고 정년까지만 버티자. 그래, 애들 대학까지만 보내면 된다. 그게 당시엔 정말 현실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정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요즘 회사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냐?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에이, 소문이겠지. 우리 회사가 그럴 리가 있냐? 그러던 어느 날 정수가 술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회사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외주 얘기, 조직 슬림화, 본사 통폐합 같은 말들이 오르내렸다고요. 설마 내가 대상이겠어? 이 나이에 자르겠냐? 정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전혀 안심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설마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수가 회사를 나오던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오늘 회사 나왔다.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출장? 아니, 퇴사.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살. 정수는 그렇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명예퇴직도 아니었고 충분한 위로금도 없었습니다. 딱 최소한의 정리만 해준 상태였죠. 며칠 뒤 정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냥 멍하다.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정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금방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요즘 40대 중후반이면 쉽지 않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수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다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계약직이었어요. 일단 뭐라도 해야지. 정규직은 아니지만 괜찮아.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자 연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회사. 이번엔 급여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 다음엔 프로젝트 계약. 그 다음엔 파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그 사이에 아이들은 크고 생활비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술김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나 요즘 애들 얼굴 보기가 좀 그래.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정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도 결국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학원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나보다 더 바쁘다. 그게 더 미안하다. 정수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냐?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취업 얘긴 줄 알았죠. 뭘? 사업. 그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 요즘 자영업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알아. 나도 알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아이들도 커가고 있고. 그 말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 정수를 그 길로 밀어넣은 시작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돌릴 수 없는 갈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정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말입니다. 창업,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다. 정수는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던 사람 중에선 꽤 신중한 편이었어요. 회사를 나온 뒤 바로 장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꼬박 4년을 준비했습니다. 창업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시장 조사도 다녔습니다. 노트에 이것저것 적어가며 진지하게 고민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무렵 한창 무제한 고깃집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간판이 보였고 주말마다 줄 서 있는 가게들도 많았죠. 어느 날 정수가 저를 불러내더니 눈이 반짝반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않냐? 창업 박람회에서 봤다면서 한 유명 프랜차이즈 무제한 고깃집 이야기를 한참을 하더군요. 본사에서 다 해주고 메뉴도 단순하고 손님 회전도 빠르고 그때 정수는 거의 찬양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유행 아니냐? 유행일수록 지금 들어가야지. 정수는 그렇게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엔 조급함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수는 그 프랜차이즈 무제한 고깃집을 선택했습니다. 나름 철저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 비용이었습니다.
무제한 고깃집 특성상 매장이 넓어야 했고 불판, 설비, 냉장고, 환기시설, 인테리어까지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얼마나? 한두 푼이 아니야. 아이 둘을 키우는 외벌이 가장에게 퇴직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몇 억의 빚을 냈습니다. 은행 대출, 정책 자금,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대출로 메웠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처음엔 다 힘들다잖아. 정수는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교육을 거치고 직원도 꽤 많이 뽑았습니다. 홀 직원, 주방 직원. 오픈 초기엔 인원이 넉넉해야 한다며 인건비도 과감히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엔 잘 됐습니다. 주말엔 손님이 줄을 섰고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였죠. 정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미치겠다. 정신이 없어. 잘 되는 거야? 응,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 말에 저도 안도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정수가 헛된 선택은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빠진 거 같지 않냐? 계절 타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렇겠지. 하지만 매출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월세는 그대로였고 인건비도 그대로였습니다. 무제한 고깃집 특성상 재료비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똑같았죠. 고깃값이 장난 아니다. 남겨도 남기는 게 아니야. 정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을 하나둘 내보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요. 마지막엔 정말 최소 인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내와 대학생 아들딸이 채웠습니다. 애들이 방학이라 도와주고 있어. 괜찮아? 정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고 말고 하게 있냐. 하루 12시간, 14시간, 가족이 매달려 가게를 돌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달부터는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대금을 치르기 위해 또 빚을 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다른 빚을 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2금융권, 3금융권 소액대출. 정수의 생활은 점점 빚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요즘 잠이 안 온다. 왜? 눈 감으면 숫자만 보여.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3년 뒤, 정수가 그렇게 모든 걸 걸고 시작한 가게는 결국 폐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야. 알면서도 못 접었어. 정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고 지금 접으면 모든 걸 잃는 것 같았다고요. 매몰 비용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버틸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정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창업 실패가 정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요. 망하면 끝이었다. 창업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장사가 안 됐다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수의 경우엔 모든 관계가 함께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정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고 어디선가 번호를 돌려받은 듯한 곳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상환 일정 관련해서요. 이번 달 연체가 발생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명도 하고 사정도 했습니다. 지금 가게 정리 중이라서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하지만 전화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집요해졌습니다. 나중엔 정수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정이 내려앉아. 잠 자다가도 벌떡 깨. 그때부터 정수는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게 됐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정수 말로는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느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다들 말이 없어. 숟가락 소리만 들려. 아이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괜히 웃다가도 아빠 얼굴을 힐끗 보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학원 보조. 정수는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벌어야 할 돈을 애들이 벌잖아. 아빠가 할 말을 잃게 돼.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트 계산대, 청소, 일, 소개받은 일은 뭐든 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새벽에 나가, 나보다 먼저 나가. 정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용직을 알아봤고, 그러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라도 나가야지. 그래야 뭐라도 들어오니까. 밤 9시에 나가서 새벽 4시, 5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밥은 대부분 거르거나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다고 했습니다. 손님 차 타고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졸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야, 그건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알아. 근데 안 나가면 더 무서워. 그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해야 하는 삶. 그게 정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야, 나 오늘 집 나왔다. 무슨 말이냐고 묻자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와이프가 그러더라.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성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버틴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할 말이 없더라. 잡을 힘도 없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수와 가족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연락이 간간히 왔다가 그마저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도 낮추고 월세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 하나, 공용 화장실, 공용 주방. 여기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게 오히려 편하다. 정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외로운 말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수의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도 정수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요즘 정수 뭐하냐? 나도 몰라. 연락 안 된 지 꽤 됐어. 어느 날부터 정수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참 씁쓸했습니다. 정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빠진 사람도 아니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사를 나왔고 창업을 했고 실패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망하면 정말 끝일 수도 있구나. 재기할 기회가 있는 실패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사회에서 조금씩 지워지는 실패. 그게 정수가 겪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이 결코 정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 점점 더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된 이유. 정수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던 정수는 그랬어요. 술에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도박에 빠진 적도 없었고, 비싼 차나 사치품을 탐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그저 퇴직했고, 창업했고, 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전부가 한 사람을 여기까지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서울역에서 정수를 처음 보고 난 이후 그곳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매일 갔습니다. 퇴근길에 일부러 서울역을 들렸고 주말에도 괜히 핑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혹시 오늘은 있지 않을까? 오늘은 나랑 말을 해주지 않을까? 처음 며칠은 헛걸음이었습니다. 정수가 보이지 않는 날도 많았고 있어도 멀찍이서 눈만 마주치고는 금세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다가가자 정수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이제 그만 와. 정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말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울역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밥이나 먹자 했고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 따라왔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정수는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먹자. 응. 그 모습이 너무 꼬질꼬질해서 너무 말라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예전엔 정수가 저한테 야, 너 국밥 먹을 줄 아네? 하면서 웃던 사람이었거든요.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안 마시겠다고 하더니 결국 한 잔을 들었습니다. 괜찮겠어? 딱 한 잔만.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절반은 나 같은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고 묻자 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나온 사람, 장사하다 망한 사람, 가정 있었던 사람들, 전직 회사원, 자영업자, 가장. 정수는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도 사연 없는 사람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험도 끊긴 지 오래였고 아파도 참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약은 없지. 몸은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가끔은 숨이 가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끝이야. 뭐? 정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기선 아프면 끝이야. 그래서 아픈 게 제일 무섭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아픔을 외면하며 사는 삶. 그게 정수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정수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지자체에도 문의했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노숙인 쉼터, 자활 프로그램, 가능한 것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중했지만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정수에게 얘기해 봤습니다. 정수야, 쉼터라도 한번 가보자. 싫어. 그래도 사람 사는 데니까. 거기 가면 더 못 나온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째 노숙 생활을 해온 정수는 이미 의욕도 희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게 편해. 그냥 소주 한 병, 라면 한 그릇 먹을 돈만 좀 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정수는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도우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말로 설득한다고 바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수는 아이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애들 얘긴 하지 마. 왜? 그냥 하지 마. 그 말 뒤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끄러움과 체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제 친구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시대에 밀렸고 운이 나빴고 한 번의 실패를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국밥집을 나오면서 정수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호야, 응? 너는 끝까지 버텨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수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보지 말아주세요. 저도 50대 회사원입니다. 저 역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군가의 사연이 아니라 제 고백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래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건강보험도 유지되고 나는 아직 사회에 속해 있다는 기본적인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안정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글쎄, 예전 같지는 않지. 회식 자리에서 담배 피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겠지? 설마 내가 대상이겠어? 정수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며칠 전 회사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형, 혹시 나중에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계획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계획이라 그냥 버티는 거지. 그게 계획이에요? 후배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내가 회사 나오면 그런 말 하지 마. 벌써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니, 그냥. 아내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고 그 물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수 이야기를 겪고 나서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역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혹시 또 누군가를 마주칠까봐. 그날 서울역에서 정수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자리는 정수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상호야, 응? 사람은 한번 미끄러지면, 응? 잡아줄 손이 없으면 그냥 쭉 가더라. 정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너무 담담하게요. 제 취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선택하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정수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다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뭐가 있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반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준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놓은 이후에도 사람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 혼자가 되지 않을 준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준비 말입니다. 그게 없다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정수는 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되지 마. 너는 준비해. 그 말이 부탁인지 경고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정수를 불쌍하게 보이려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사 밖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그리고 문은 생각보다 갑자기 열립니다. 그날 서울역에서 정수를 다시 만났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자리에 다음은 내가 아닐까? 이 질문에 아직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읽고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숙자를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랬을 거야 라고 무심하게 지나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정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온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 번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버텨줄 여유가 없었던 현실이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건 아닐까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잔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각자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자리는 과연 안전한지, 혹시 너무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